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73번 프린트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프린트에서 이제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내용, 박정희 정부의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말했죠. 정치의 위기는 어디서 온다? 경제에서 온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던 4.19 혁명, 그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지만 경제적인 배경은 뭐였죠? 네, 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원래 이제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 경제 체제였잖아요. 그 50년대 초반의 무상 원조가 50년대 후반 유상 원조,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원조량이 감소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그게 결국에 4.19 혁명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경제적인 이유는 바로 2차 석유 파동이었죠. 이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터져요? 네, 박정희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사형 선고.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이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면 도덕성에 대한 사형 선고로 YH 무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YH 무역 사건 때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저항하면서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해서 미국 정부에게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 그리고 당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당시 야당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누가 나서요? 그죠? 김영삼은 국회의원이에요. 누가 뽑았다는 거죠? 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김영삼의 그 지역, 김영삼을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왜 정부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김영삼을 자르느냐 해서 당시에 김영삼의 정치적인 텃밭이었던 부산 마산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대, 마산대, 경남대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일반 주민들까지 합세하는 대규모 운동,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11.6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박정희를 상징하는 유신헌법도 박정희의 죽음으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개헌 논의, 개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사람이 죽는 거랑 관련이 없어, 얘들아. 근데 지금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됐나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여전히 이 나라의 법은 뭐예요? 유신헌법입니다. 아직 개헌 논의가 거쳐지지 않았어요. 자, 이건 박정희 죽었지만 유신헌법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박정희가 죽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음이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1, 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1961년 5.16 군사 정변부터 1979년 11.6까지 20년 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뭔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암살당해 죽었으니 당연히 나라가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일단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으니까. 저의 이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이때 정말 엄청나게 무서웠다 그래.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그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안 돼, 뭐 죽었거나 뭐 해서, 이런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는 누가 권력을 대신 이어받을까요? 부통령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부통령, 정통령, 부통령 그 제도는 이승만 정부 때만 있었던 제도야. 이승만 정부 끝나고 나서부터는 부통령은 사라집니다. 야, 그러니까 누가요?
대통령이 죽으면은 네,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권력을 대신 이어받게 됩니다. 대신 휘두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그 공백기 동안 누가 국정을 운영했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정권을 휘둘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워딩이 좀 말이 꼬이네요. 즉, 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 부재 시엔 누가 권력을 이어받는다? 국무총리가 권력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황교안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국무총리가 권력을 이어받아야겠죠.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였냐? 최규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알아두세요. 그 최규하가 일단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해서 10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1대, 2대, 3대 대통령은 누구였죠? 네, 이승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결국에는 하와이로 망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4대 대통령은 누구였죠? 네, 장면이라고 말하시면 틀립니다. 장면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였어요.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죠. 실권은 없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반란을 일으키면서 5대, 6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고 3선 개헌을 통해서 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김대중 씨랑 붙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붙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후에 유신 개헌을 통해서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언제였죠? 72년이었죠.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었죠? 6년이었죠. 중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거야? 몇 년까지 한 거예요? 6년이니까 78년까지 8대 대통령 임기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돼요. 중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78년부터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원래대로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언제까지예요? 84년까지 임기를 수행했겠지만 박정희는 몇 년에 죽었죠? 네, 79년에 암살당했잖아. 그래서 8대 대통령은 임기를 다 수행했지만 9대 대통령 임기는 1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5대부터 9대 대통령까지가 박정희였죠. 그리고 지금 이 죽은 박정희를 대신해서 이 최규하 국무총리가 10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박정희가 죽었다고 유신헌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법은 뭐다? 유신헌법이다. 즉 최규하 대통령은 무슨 헌법에 의해?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말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가 아니라 뭐로? 그렇죠.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의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야. 그걸 명심하세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즉 아직까지 유신헌법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 유신헌법을 개헌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민주화 요구, 통일 요구가 터져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야. 이 독재 정권, 유신헌법을 개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당시 최규하와 당시 정치인들은 이 논의를, 이런 국민들의 유신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헌의 논의를 진행을 하게 돼요. 최규하가 약속했어요. 일단 내가 비상 상황이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내가 반드시 이 유신헌법을 바꾸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최규하가 설마 독재를 하나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겁니다. 타이에 의해서. 누가 등장하냐? 또 다른 군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두환과 노태우예요. 이 전두환과 노태우,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12.12 군사반란이에요. 지금 박정희가 죽은 지 2달도 안 됐어요. 지금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도 군인이었고요. 전두환과 노태우도 군인입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앞서 있었던 1세대 군부인 박정희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들을 신군부라고 우리가 불러요. 신군부. 이 신군부란 용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 사진이 나오죠? 여기 전두환과 노태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도 아니었고요.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간부였어. 근데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전두환이요. 이 12.6 사건을 조사하는 책임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인 12.6 사건을 조사하는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병력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심지어 지금은 뭐가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야?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어서 군인들이 나라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기 학연 지연이 안 좋게 얽힌 케이스예요. 이게 신군부 멤버들이거든요. 12.12 군사반란 일으켰던 얘들이 육사 동기예요. 육사 11기 생도들, 육사 11기 동기들입니다. 근데 그 육사 11기 동기들 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의 그 출신들, 같은 지역인 경상도 그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회예요. 국가도 하나, 조국도 하나, 충성도 하나, 우리도 하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학연 지연이 얽힌 안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 단결력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전두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5.18이랑 연결해가지고 막 무자비한 폭군 이런 이미지 떠올리는데,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박정희랑 전두환을 좀 우리가 비교해봐야 돼요. 박정희는 여러분 정말 일제강점기를 따지면 무단통치 스타일입니다. 힘으로 그냥 빡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야. 그에 반해 전두환은 생긴 거와 다르게 엄청난 지능캐예요. 그러니까 통치 방법으로 따지면 문화 통치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교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12.12 군사반란 이후에 바로 막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간을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박정희랑 다르죠.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일으키자마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고 군정을 실시하고 권력을 장악했잖아. 근데 전두환은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간을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꺼지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지금 무려 20년 동안의 독재 정권이 끝난 상황이야. 특히 박정희 정부 시즌2 유신 정권은 정말 혹독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신 정권 4공화국을 뭐라 불렀어요? 겨울공화국이라 불렀잖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이다. 이제 사람들은 박정희가 죽었다. 이제야말로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공화국이 끝나고 우리에게 뭐가 올 것이다? 봄.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근데 군부 독재가 웬 말이냐. 군부 물러가라 라고 사람들이 이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유신헌법 개헌, 민주화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이게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봄. 이건 여러분 세계사적인 용어를 따온 거예요. 당시에 그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러요. 그걸 따라서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이런 거죠. 비상계엄 철폐해라. 12.6 이후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철폐해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 군부 독재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한테 뭘 돌려달라? 봄. 민주주의를 돌려다오. 그를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한다? 유신헌법이 사라져야 한다 라고 이제 시위를 합니다. 당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서울의 규모가 가장 컸어요. 그 당시에 그 서울역 앞에서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5월 15일이었어. 5월 15일 이 서울역 시위에 무려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입니다. 전두환 이 군부는 신군부는 긴장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니까 자기들 물러가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힘으로 진압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무리 군부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힘으로 진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게 참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참 아쉬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 서울의 봄 시위를 이끌고 있던, 이 서울역 시위를 이끌고 있던 건 서울대 총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총학생의 안에서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우리가 좀 더 여기서 강하게 군부를 몰아붙여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또 한쪽은 그러다가 진짜로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탱크를 보내면 너무 피해가 크지 않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군부가 개입할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일단 해산하자라고 하는 온건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네, 온건파의 의견대로 일단 여기서 시위를 해산하게 돼요.
전두환은 박수를 칩니다. 오케이! 이제 문제 해결됐다. 왜? 아무리 얘들아 전두환이라고 해도 이 서울에 모인 10만 명의 사람들을 힘으로 진압할 수는 없어요. 만약이지만 여기서 좀 더 이 시위대가 강하게 몰아붙였다면은 또 다른 4.19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위대가 알아서 자진해서 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해산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돼요. 이게 바로 5.17 쿠데타입니다. 이제 각계각파당한 거야. 민중들은 모여있을 때 무서운 거지 흩어져 있을 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군부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같은 주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각계각파에서 따로따로 잡아들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간 거야.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요. 이제 이 신군부가 정부의 모든 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봄은 끝나게 돼요. 아직 우리에게 봄은 좀 이른 상황이었나 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전두환의 이 군합발 아래, 이 폭력 아래 신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할 때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만 전두환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엄령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네, 바로 광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5.18 민주화 운동이야.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아마 역사적인 의미인 것 같아. 광주라는 말이 붙으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운동 같지만 비록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이거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친 민주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첫 번째는요. 바로 요거예요.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결. 특히 우리는 이 시민군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을 끝장낸 4.19 혁명, 그리고 지금 배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나중에 배울 전두환 정권 말기에 있었던 영화 1987의 배경이 되는 6월 민주항쟁. 이런 민주주의 운동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결성하여 계엄군과 무력 충돌을 벌인 건 이 5.18 민주화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 무장을 했다, 계엄군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100%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민들은 총을 들었을까요? 근데 뭐 오늘날에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거를 내세우는 게 이거예요. 야, 민주화 운동이고 나발이건 간에 총을 든 순간 그냥 폭도고 반란이야. 이건 당연히 진압을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팩트체크 해봅시다. 일단 왜 시민들은 총을 들었을까요?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당시 전두환은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전두환의 신군부는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광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주의 민주화 운동 어떻게 진압했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호남 대토벌 작전 기억나요? 일제가 이제 그 대한제국 말기 의병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특히 전라도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초토화하기 위한 그 남한 대토벌 작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광주를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립니다. 이 광주 지방을 주변을 다 군부대가 포위를 해요. 그리고 섬으로 고립시켜버려. 이 광주로 향하는 모든 도로, 통신, 교통, 전기, 수도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어요. 이제 광주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뭐라 보도하냐, 다른 지역에다가는 지금 광주에 빨갱이 폭도들이 드글거리고 있다. 이 빨갱이 폭도들에 의해 광주가 지금 점령당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용감한 국군 공수특전대가 지금 이 광주를 이 빨갱이 폭도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신 어른들께서는 모든 언론, 모든 신문, 모든 교과서에서 다 이 5.18을 폭동이라고 배우셨어.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도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광주는 폭동이다, 빨갱이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도 동학농민반란이라고 가르쳤던 시대야. 자, 아무튼 진짜 그랬는가 봅시다. 뒷장을 볼까요? 여기 일단 뒷장 탐구자를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나오고 있고, 이거는 교과서 268쪽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18 민주화운동 자료 1, 당시 국내 언론 한번 볼게요. 광주 사태, 진압, 평정, 불순분자, 체제 전복 기도, 광주 사태, 극렬한 폭도들의 악화. 그래서 군이 시민 구출을 위해 군병력을 광주에 투입,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죠, 여러분들. 일단 이게 확대가 된 이유는요, 처음에는 이 광주의 민주화 운동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막 계엄령 해제해라, 군부 독재 물러가라, 민주주의 돌려달라 라고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공수특전대, 계엄군, 작전명 화려한 휴가, 이 계엄군들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진압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학생들만 폭력 진압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계엄군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막 무자비하게 막 폭행을 하니까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나 아줌마들이 말하겠죠. 그거 좀 적당히 좀 해요. 학생들한테 학생이 죽겠네. 그거 좀 살살 좀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까지도 너 뭐야 이 새끼야, 너도 빨갱이야 이러고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고한 시민들이 이때 폭행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노인, 여자, 어린이 뭐 할 거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막 길 가는 할아버지가 얻어맞기도 하고, 길 가는 임산부가 군합발이 짓밟혀서 유산당하기도 하고, 막 안 가리고 그냥 진압을 하니까 이 시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광주에 전남도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주에 도청. 여기 전남도청이 있고요. 그 도청 앞에 이제 계엄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이 치니까 태블릿이 흥분했어요. 자, 그 도청 앞에 금남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약간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 앞에 있는 그 큰 길이죠. 그것도 길인데, 이 금남로에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거야.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보듯이 이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뭐 여자, 뭐 어린이, 노인, 뭐 버스 운전기사, 트럭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할 거 없이 온 시민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막 저항의 의미로 버스 운전기사들은 버스를 끌고 오고요,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를 끌고 와가지고 막 빵빵 그러면서 막 시위한 거야. 이 계엄군 물러가라, 폭력 진압 중단해라 라고 시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여드는 시민들 앞에 계엄군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실탄을 장전해서 총을 난사한 거예요. 이게 참 드라마틱한 게, 참 너무 비극적인 게, 원래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그 사회 규율이 있었죠. 낮 12시와 오후 6시 하루 2번씩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12시, 낮 12시에 전남도청에서도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시위하는 걸 일단 중단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따라 불러요. 근데 애국가가 끝나는 그 순간 이 도청 앞에 있던 계엄군들이 몽둥이를 내려놓고 총을 딱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총에 지급받은 실탄을 장전했어요. 당시 계엄군 한 명당 개인당 실탄 588, 그리고 수류탄 6개에서 8개 정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무장이에요. 그리고 실탄을 장전하고 이 앞에 모여있는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꿈에나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 나라 군인들 손에 의해서 총을 맞을 거라는 것을. 이때 이제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게 됩니다. 예비군 창고나 경찰서 같은 데를 이제 습격해서 거기 있는 총으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이 결성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본인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비폭력 시위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비폭력 시위가 의미가 있을 때 언제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일 때야, 그때가 되어서야 이 비폭력 시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리폭역 시위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왜? 광주는 지금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그 어떤 외부와의 통신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는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개죽음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계엄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이런 과정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 과정이야. 이렇게 과정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광주 시민의 걸기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계엄군의 투입, 그 계엄군이 얼마나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가, 그리고 그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시민군을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시 여러분 또래 광주 여고에 재학 중이던 주소연 학생이 이 광주에 있었던 참상,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일기로 남겼습니다. 자, 이 일기가 2011년 5월 25일 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공수부대는 처음에는 몽둥이로, 다음엔 대검으로, 다음엔 총으로 우리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며 도망간 사람 잡아서 살해하고 구경하던 어린이 할머니까지 살해해서 우리 시민들은 좋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공수부대에 맞서기 위해 무기고를 털어 총으로 대전에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계엄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5.18 민주화운동에 시험 나오는 포인트 뭐다? 시민군이 등장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봤던 광주여고 주소연 여학생이 쓴 그 여고생의 일기. 이 여고생의 일기가 어디에 등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팩트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헌재에 나오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하는 검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관련 문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이 팩트 자체가 굉장히 헌재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아마 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야. 왜? 모든 정보가 통제당했으니까. 사람들은 폭동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거는 한 독일인 기자 덕분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택시운전사와 독일인 기자, 푸른 눈의 전도사라 불리는 위르켄 한츠 피터, 이 사람이 광주에 가서 당시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와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서 이걸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야.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면 참 진실은 가려졌을 수도 있겠죠.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영화 택시 운전사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송강호 씨랑 위르켄 한츠 피터가 광주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검문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군인이 일부러 보고도 못 본 척 봐주잖아요. 그거 싫어해요. 당시에 이제 위르켄 한츠 피터가 이 광주의 진실을 담은 카메라를 과자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광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군인이 검문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과자 상자 깠대요, 군인이. 그래서 딱 보니까 과자 상자 안에 과자가 아니라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 군인이 못 본 척 상자 뒀더니 아무 이상 없다, 통과시켜라, 이래가지고 무사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5.18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비록 위르켄 한츠 피터가 결정적 공헌을 했지만 그의 공만은 아닙니다. 누가? 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생,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진실을 끊임없이 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5월 18일만 되면 전국의 대학가는 비상이야. 당시 대학생들은 이 위르켄 한츠 피터가 공개한 이 사진과 영상들을 막 벽보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5.18의 진실이다 이래가지고 막 벽보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러고 학생들 잡아들이고 그 벽보를 떼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야, 빨갱이의 폭동이었다며. 군인들이 빨갱이의 폭동을 진압하고 시민들을 구했다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모습인데? 라고 이제 진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1987 보시면 그 영화에서 이제 강동원 씨가 김태리, 후배인 김태리를 동아리 방으로 초대해서 재밌는 영화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는 게 뭐야? 5.18의 진실을 담은 그 영상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18은 진압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압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저항의 용기,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끝끝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진압한 다음에 본격적인 군정을 위한 정치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라는 거예요. 줄임말로는 국보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뒷장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 우리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뭐였죠? 네, 여기 나오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죠. 이걸 통해서 이제 61년부터 63년까지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유신을 선포한 다음에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뭐였죠?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두환이 5.18을 진압한 다음에 이 전두환의 신군부가 군정을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뭐예요? 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렇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냐, 통일주체국민회의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은 박정희가 5.16 이후에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똑같아. 군정을 위해,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다만 국보위는 여러분, 제가 늘 박정희랑 전두환 비교해야 한다고 했죠. 차이점이 뭐냐면은 박정희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죠.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일으킨 다음에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하잖아. 근데 전두환은 그랬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시험에 11.12 군사반란 직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11.12 군사반란 일으킨 다음에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만든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봐봐, 12.12 군사반란 이후에 바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간을 보고 어떻게 했죠? 서울의 봄 진압하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하고, 이렇게 모든 자기에게 저항하는 움직임을 완전히 진압을 한 다음에 만든 게 바로 뭐야? 그러고 만든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기, 박정희는 5.16 직후에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지만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이후 서울의 봄, 특히 또 뭘 진압하고서 5.18 민주화운동까지 진압을 하고 만든 기구가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다라는 이 시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국보위에서는 전두환이 이제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박정희를 벤치마킹한 것도 있어. 우리 기억할 겁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난 누구랑 다르다? 이승만과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승만의 손과 발이 되었던 정치 깡패들을 쫙 잡아들여가지고 그 막 나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공개 능욕하고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정치 깡패 수탕했잖아. 똑같아. 전두환은 말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를 좀먹는, 이 사회를 좀먹는 이 양아치, 조폭, 깡패, 불량배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잡아들여서 정신 교화를 시키는 교육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삼천교육대예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 어르신들이 야, 너 말 안 들으면 삼천교육대 보내버린다, 이런 말을 관용어처럼 쓰셨어요. 근데 삼천교육대는 여러분네 아까 말했죠. 누굴 잡아들이는 거야? 불량배들을 잡아서 정신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네 불량하다? 그 불량하다는 기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두환 입장에서 불량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정말 양아치 깡패들, 조폭들도 불량한 사람들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도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도 불량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삼천교육대회는 당시에 진짜 깡패, 양아치들도 많이 잡혀 들어갔지만 정말 선량한 이런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무고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면은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 물리적인 폭행, 그런 것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장애를 얻고 나오는 끔찍한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천교육대에 대한 설명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요. 서울의 봄에 대한 용어 뜻풀이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두환은 언론 통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공영 언론사라 해봤자 뭐밖에 없죠? 케이블 제외하고 뭐 EBS, KBS, MBC 정도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적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원래 우리나라는 언론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럼 사방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낼 것이고 본인이 그만큼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언론사가 많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언론사들을 다 통폐합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언론 통폐합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폴로 사탕을 먹으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사탕을 씹는 소리가 좀 들렸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언론 통폐합. 여기 오른쪽 위에 재료가 나와요. 여기 언론 방송 통폐합 자필 각서. 그래서 각서인데 통폐합하겠다는 걸 동의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이 사진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이 물리력과 강요의 흔적, 이 꾸깃꾸깃한 종이와 함께 이 이상하게 찍혀있는 인주. 이게 진짜 인주일까? 나 그것도 궁금해. 피 아닐까요? 아무튼 보시면은 당시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가 있었는데 이게 다 통폐합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전두환에게 저항의 목소리를 낼 만한 세력이 남았나요? 없죠, 여러분들. 서울의 봄, 진압, 5.18 민주화운동 진압, 그리고 국보위를 만들어서 또 남아있는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불량배 교화를 명분으로 삼촌교육대에 쳐박아 넣어버리고, 그리고 본인에게 반대 의견을 낼 만한 언론사들 다 통폐합시켜버리고, 이제 이 나라엔 더 이상 전두환에 대해 반발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보위, 삼촌교육대, 언론 통폐합 전두환이 한 거지만 전두환은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두환은 그냥 국보위 위원장이에요. 대통령은 누구죠? 그죠? 박정희 죽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된 게 누구예요? 그래요. 비록 권력으로는 허수아비지만 12.12 군사반란으로 모든 권력을 빼앗겼지만 최규하가 대통령이야. 근데 이제 이 최규하를 사퇴시켜버린 거야. 이제 나가 임마. 이제 그만해! 하고 최규하를 사퇴시켜버리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나라의 법은 무슨 헌법이죠? 네, 계속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유신 헌법이 유지되고 있어. 아직 개헌 안 했잖아, 얘들아. 즉, 그 말은 지금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는 무슨 헌법에 의해?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국민에 의한 직선제가 아니라,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의 방식으로 11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전두환은 똑똑한 사람, 문화통치 스타일, 교활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두환은 아는 거야. 유신헌법은 오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천하의 박정희도 유신헌법을 만들고 10년을 못 버티고 측근에게 안발당해 죽었어. 본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유신헌법을 유지하면은 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두환은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박정희와는 다르다. 나는 유신헌법을 통한 독재를 할 마음이 없다. 유신헌법, 여러분들이 유신헌법 바꾸는 거 원하지 않았냐? 유신헌법 폐지를 원하지 않았냐? 그거 내가 하겠다. 난 이거예요. 난 박정희와 다르다. 난 유신헌법을 유지해서 유신헌법에 의한 독재를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국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유신 개헌 내가 해드리겠다 하고 11대 대통령, 유신헌법에 의해서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곧바로 한 게 바로 법을 바꾸는 거였어요. 바로 8차 개헌입니다. 유신헌법이 7차였잖아요. 이제 8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냐? 유신헌법에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 뭐였죠?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는 거였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헌법을 정지하는 긴급조치권을 발휘할 수도 있고, 국회를 관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초법적인 권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좋아진 거 아닌가요? 이제야말로 자유가 온 건가요? 전두환 착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유신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죠? 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거였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박정희 팬클럽에 의한 간선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 이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선발하는 단체가 바뀌어. 유신에서는 박정희 팬클럽,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였죠. 이제 이 8차 개헌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만듭니다. 전두환 팬클럽, 대통령 선거인단을 꾸려.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이런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자,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임명하시는 데 찬성하시는 분,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 선거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을 뭐라 불렀냐? 체육관에서 뽑히는 대통령이라 그래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았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었냐? 유신에서 몇 년이었죠? 6년이었죠. 여기서는 7년입니다. 이 7년이라는 숫자 알아두세요. 7년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1년 늘었어. 그럼 박정희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박정희 때는 임기 6년에 중임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유신에서는. 그래서 전두환은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마음 없다니까? 나 박정희 다르다니까? 나 딱 한 번만 할게. 딱 한 번만. 단임제를 들고 나와. 이걸 엄청 강조해요. 중임 제한이 없다라는 걸. 딱 7년만 하고 물러날게! 라고 일단 말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8차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요. 통과됐을까요? 네,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게요. 너 카레맛 똥 먹을래? 똥맛 카레 먹을래?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어쨌건 유신을 개헌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 국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유신보다야 8차 개헌이 좀 낫지 않나요? 유신보다는? 그리고 또 무서운 것도 있죠. 만약 여기서 반대해봐. 그럼 전두환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싫어? 그래? 그럼 유신 그대로 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8차 개헌은 통과가 됩니다. 이게 전두환은 당당히 말하는 거죠. 국민들이 원했다. 라고요. 자, 근데 애초에 얘들아, 지금 전두환이 8차 개헌을 왜 한 거야? 누구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는 박정희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걸 만든 거잖아. 나는 유신에 의한 대통령, 유신에 의한 독재를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새 법과 제도를 만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뀐 법에 의해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지금 공부한 게 다 80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다음에 81년에 새로운 선거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 준비를 해요. 새 정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 민주정의당을 만들어요. 자, 이게 정부 여당인 거죠.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무슨 당이었죠? 네, 자유당이었죠. 그리고 박정희를 따르는 정당이 무슨 당이었죠? 공화당이었죠. 그리고 지금 전두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 무슨 당이에요? 예, 정의당입니다. 오늘날의 그 심상정 씨가 이끄는 정의당이랑은 완전 다른 정당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엄령, 11.26 사건, 박정희가 안팔당한 11.26 이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죠. 더 이상 나를 막을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12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재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2대 대통령은 무슨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그 전에 11대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거지만 지금은요, 네, 본인이 바꾼 8차 헌법에 의해 선거를 치른 8차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잖아. 그 말인즉슨 어떤 방법으로? 간선제. 누구에 의한? 그치, 이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8차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의 방법으로 12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전두환이라 검색하면은 전두환의 양력에 이해 안 되는 게 나왔을 거야. 1980년 11대 대통령 취임. 근데 바로 1년 있다가 1981년 12대 대통령 취임이라고 떠요. 아니, 왜 1년 만에 또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8차 개헌을 통해 법 바꾸고 그 본인이 바꾼 그 법에 의해서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 거야. 유신에 의한 대통령이 아니라 8차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다 라는 거야. 이건 보여주기 위한 거죠, 국민들에게. 나는 유신헌법이랑은 관련이 없다. 박정희랑 다르다. 오히려 여러분의 손으로 동의해 주신 8차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바로 나다 라는 일종의 이미지 세탁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교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법에 의한 새로운 정부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몇 공화국의 시작이죠? 5공화국. 박정희 정부 시즌 1이 3공화국, 유신에 의한 시즌 2가 4공화국. 지금 어쨌건 유신헌법은 사라졌잖아. 바로 몇 공화국의 시작이야? 5공화국의 시작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모토는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전두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justice, 정의. 정의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정의라는 말은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justice, 정의. 이건 여러분, 이 정의가 성립할 거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의롭다, 내가 정의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에게 맞서는 사람은 이 정의를 위협하는 빌런, 악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정의를 지키는 히어로고 나에게 반대하는 너는 이 정의를 위협하는 악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정의 누가 정해요?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그 정의를 정말 판단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두환은 박정희와는 다릅니다. 박정희는 무단통치,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전두환은 문화통치,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였다면 전두환은 밀당을 잘하는 남자입니다. 어디에 채찍을 휘두르냐? 딱 한 분야. 바로 정치, 민주주의랑 관련돼서는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걸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뭐로 바꿨어요?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이 민주화 운동은 철저하게 안기부를 통해서 찍어 누릅니다. 근데 이걸 제외한, 이 정치 민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풀어줍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일단 언론 통제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걸로 나오는 게 보도지침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언론 탄압과 관련된 게 백지 광고였죠. 긴급조치 1호에 저항해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시위를 하니까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광고를 끊어버렸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 광고가 끊긴 백지 광고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신문 발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성금으로 민주 광고가 운영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백지 광고가 나온 순간 박정희가 진 거예요. 백지 광고가 나온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 지금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전두환은 이거 교훈을 얻어. 최선의 방어는 예방이다. 애초에 백지 광고 같은 사태가 일어날 건덕지를 만들면 안 되겠다. 미리 예방하겠다. 그래서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모든 신문사들에게 지켜야만 하는 보도 지침, 신문 기사를 보도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을 뿌립니다.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워딩도 정해져. 써야 되는 워딩, 쓰지 말아야 할 워딩, 그리고 써야 할 문장, 쓰지 말아야 할 문장,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주고요. 이걸 어기면 신문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1987에 보시면 그 고창석 씨가 기자들이랑 함께 막 얘기할 때 기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고창석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이거 보도지침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니까 이제 고창석 씨가 뭐라 그래요? 지금 학생이 죽었는데, 박종철 말하는 겁니다. 학생이 죽었는데 그니까 보도지침이 대수야, 그냥 드립하다, 이러고 칠판을 막 지워버리잖아. 그 칠판에 적혀있던 게 바로 보도지침이에요. 전두환 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박정희, 유신은 백지 광고, 전두환은 보도지침,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9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9시 뉴스 어떻게 시작해요? 빰빠밤 빠라바람 빰빠밤 뚠뚠뚠뚠, 이런 음악이 나오고 이제 아나운서가 이 뉴스를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이제 이런 화려한 오프닝보다 3, 2, 1, 땡 하면 이제 아나운서가 뉴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아나운서 분들께서 어떤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십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들을 먼저 보도하죠.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3, 2, 1, 땡 하면 무조건 누구 이야기만 나오냐? 전두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 땡!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는 산책을 하시고, 땡!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는 아침을 2그릇 드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뉴스를 땡 치면 전두환 이야기 나온다.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 정권을 상징하는 사진이 뭐였죠? 그죠? 미니스커트 단속, 그리고 두발 단속이었죠? 다 풀어줍니다. 머리 기르고 싶어? 머리 마음껏 길러. 두발 자유. 그리고 여러분도 교복 입기 힘들죠? 정복 입기 힘들잖아. 교복 입기 힘들어? 입지 마. 교복 자유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써니나 기적 같은 어떤 영화들을 보시면은 분명히 중고등학생들인데 사복을 입고 학교 생활하는 게 보여요. 이때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배경으로 하는 중고등학생을 다룬 영화는 다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때 교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교복을 입지 않았어. 교복 자율화 세대였거든요. 자, 그리고 박정희 때만 해도, 유신 때만 해도 온 국민 신데렐라였잖아. 12시가 지나면 사이렌이 울리고 다들 집에 들어가야 했잖아요. 이때는 신데렐라를 해방시켜줍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시켜줘요. 새벽에도 마음껏 나와 놀라 이거죠.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유화시켜줍니다. 그럼 그전에 해외여행 마음대로 못 나갔나요? 네, 마음대로 못 나갔어요.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제 외국에다가 이 민주주의랑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도 해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성적, 공부고요. 또 그 성적을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계시잖아. 그래서 전두환이 정말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사교육 전면 금지, 학원 과외를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난리가 날걸요? 이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군부 독재니까 가능한 거야. 야, 과외 금지시켜.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물론 부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불법 과외가 성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놀라고, 인생을 즐기라고. 즐길 거리를 던져줍니다. 바로 3S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3S 정책, S가 3개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3가지가 나오죠? 일단 스포츠는 뭐냐면,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각 지역별 대표팀이 붙는 게 프로야구죠. 부산을 대표하는 롯데, 광주를 대표하는 기아,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의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가 전두환 정부가 처음 만든 거야. 만든 이유는 1차적으로는 놀아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감정을 조장시켜서 사람들을 대립하게 해서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실제로 부산 롯데랑 광주 기아가 붙는 날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그 조승우 씨가 주연한 영화 퍼펙트 게임을 보시면은 그 조승우 씨가 이제 그 영화상에서 롯데의 투수거든요. 롯데랑 기아가 붙으면 관중석에선 거의 전쟁이에요. 왜? 지역 감정. 부산, 경상도랑 광주, 전라도가 붙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립을 시키기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프로야구다라는 거고, 스크린은 바로 상업영화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업영화가 출범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이런 문화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도 못 불렀어. 어디 각각에서 다 쓰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을 해! 이러고 이제 막 건전가요 경연대회 이래가지고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노래만 불렀단 말이야.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19회 성인 영화라고 해도 배드씬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남녀 주인공이 뽀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 보는 장면이 나오면은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빠방 치고요. 파도가 철썩 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밝아 있어. 애가 태어나 있어요. 그런 식이야. 성인 영화 배드신도 그런 식으로 찍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근데 그런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인 영화가 나와요. 무슨 부인 바람났네 이런 시리즈가 다 이때 나오는 거야. 다만 이때 나오는 상업 영화는 다 이런 성과 관련된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업 영화만 허락을 해줘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생충 같은 영화, 사회의 현실 문제를 고발한 영화는 허락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섹스는 유흥업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흥업소를 허락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간 통행금지 해제랑 맞물려가지고 본격적인 유흥업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전두환 정부는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놀아 얘들아.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놀아.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미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걸 놀려면 우리 알고 있어요. 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돈도 많았어요. 단군 이래로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다는 삼저호황이 터지게 됩니다. 삼저호황, 3가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낮았냐? 첫 번째는 저달러, 달러의 가치가 낮아요. 그 다음엔 저금리, 이율이 낮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저유가, 기름 가격이 낮았어요. 이렇게 달러, 금리, 유가 3가지가 낮은 삼저호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낮다. 이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가 TV를 10달러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1달러가요. 환율이 500원일 때랑 1000원일 때를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달러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1,000원이 높은 거야. 달러 가치가 높은 거잖아. 더 큰 돈을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500원은 달러의 가치가 낮은 거죠. 단돈 500원이면 1달러니까. 근데 이게 수출이랑 연결된다 생각해봐요. 1달러가 500원이면 10달러짜리 TV가 얼마라는 거야? 5,0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1달러가 만 원이 1,000원일 때는요. 예. 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게 더 우리 수출에 유리합니까? 그죠? 달러 가치가 낮은 게 우리의 수출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낮다, 이자가 낮다, 뭐 하기 좋아? 돈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데, 대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 경영에 필요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립니다. 누구한테? 외국계 회사들한테. 그러다가 한 방에 가버리죠? IMF로. 저금리. 그리고 유가가 낮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아실 거야.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경제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죠? 기름 가격이 오른 2차 석유 파동이었잖아.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름 가격마저도 낮아지게 된 거야. 저유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 3저 호황. 저달러 현상은 수출에 유리하고요. 저유가 현상은 원가 절감을, 저금리는 투자 촉진을 갖고 왔다. 이래서 3저 호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에 물가,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생필품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통제했거든. 야, 물가 올리지 마!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거의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도 늘 말하셨어요.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왜? 나의 월급은 올라가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돼. 박정희 때는 경제는 성장했어도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 저임금 저고가 유지되니까. 지금은 3조 호황.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싸 3조 호황 좋다 배부르다 프리F 정책 아싸 좋다 즐겁다 신나게 놀아야지 여기에 그냥 만족했다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 나라는 독재 국가였을 거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내가 아무리 즐겁더라도 현실의 문제에서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두환은 81년에 8차 헌법에 의해서 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였죠. 자, 임기 7년. 언제 임기가 끝나? 그렇지. 81년에 당선됐고 임기 7년이니까 81 더하기 7은 88년. 선생님이 태어난 해네요. 이 88년에 임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국민들은 그 88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왜? 독재 정권을 끝내야만 하니까요. 임기가 끝나기 전인 87년부터 본격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정부의 여당 전두환의 정당이 무슨 당이라고 했죠? 그죠? Justice 민주정의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여당이고 이 여당에 맞서는 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한민주당이에요.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든 게 누구냐? 당시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신한민주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한민주당이 만들어지고요. 곧바로 12대 총선이 치러지거든요. 이 12대 총선에서 이 신한민주당이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제1야당에 등극하게 돼요. 제1야당에 등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전태일 사건 기억나요?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사건이었죠. 전태일 분신 사건. 이때 전태일이 남겨놓은 그 일기장에 어떤 말이 적혀있었다고 했죠?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하고 한탄했잖아. 그래서 전태일 사건 이후에 대학생들이 반성을 했고요. 이때부터 대학생들이 반성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노동운동을 도와줘야겠다. 진정한 대학생이라면 나 대학 갔다고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는가를 보고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요 방학만 되면은 다들 노동 현장에 뛰어듭니다. 공장에 취업하는 거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뭘 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얼만큼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증거를 모은 다음에 빵빵빵 터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장 주면은 이런 대학생들 회사에 받아줄 거야?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싫고 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잖아.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받아주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신분을 속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당시 권인숙이라는 여대생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방학을 이용해서 신분을 위조한 다음에 이 노동의 현장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들킨 거야.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어쨌건 신분을 위조한 건 잘못이니까. 근데 경찰에서 이 권인숙의 이런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인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요, 이런 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되는, 가해자는 당당한데 피해자가 죄인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5, 60년대 때만 해도요, 실제 있었던 판결문입니다. 그때 있었던 판결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는데, 오늘 같으면 당연히 이 무고한 여자를 강간한 이 남자는 이거 잘라야 된다 얘기를 했을 텐데, 당시 언론 그 법원에서 뭐라 판결했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왕에 버린 몸, 저 남자랑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왕에 몸 버렸으니까 널 강간한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라. 이게 법원의 공식 판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또래의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나 그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 꽃다운 여학생을 죽음에 몰고 간 그 성범죄자 새끼를 잘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앵커가 뭐라 그랬냐? 정조관념이 땅바닥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정조관념이야. 이게 학생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고요. 피해 여성들은 자기가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거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근데 이 권인숙은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나 성고문 당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걸 덮으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지제 운동권 여학생들이 성마저도 무기로 쓴다 이러면서 이걸 마치 꽃뱀으로 몰고 갔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왜 이 정부는 이토록 국민들에게 함부로 대하는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눈치하고 1도 보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없다? 투표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법을 바꿔야겠다. 대통령 간선제를 8차 헌법에 의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뭐로 바꿔야겠다?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꿔야만 겠다. 이래서 신한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청원 1천만 서명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직선제로 개헌하자 이거죠. 자, 그 당시에 이걸 여러분 또 뭐랑 또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은, 유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유신, 아이고 글자가 왜 이러죠? 유신, 개헌청원, 100만 서명운동. 이거 언제 있었냐? 유신에 저항하던, 유신세에 있었던 73년의 일이죠. 누가 한 거였죠? 광복군 출신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던 장준하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었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87년에 어떤 일이 터지냐? 그 유명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터지게 돼요. 박종철 군은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래가 창창한 전도 유망한 성실한 모범적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민주화운동이랑 관련이 없던 분이었어요. 정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박종철의 선배들이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경찰에서 그 선배들을 못 잡으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박종철을 잡아가지고 고문한 거야. 야, 니네 선배들, 이 빨갱이 선배들 다 어디 갔어? 불어 이 새끼야! 하고 이 학생을 막 고문을 한 거예요. 이 박종철이 알아 몰라?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래도 그냥 고문을 한 거야. 무려 10시간을 물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종철 군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사망하게 돼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도했냐? 우리는 학생을 고문한 적이 없다. 그냥 학생을 불러서, 아니 학생은 서울대나 다니는 학생이 말이야,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시위에 나서는 거야? 하니까 이 박종철 군이 긴장을 해가지고 오 하고 말을 못하더래. 그래서 조사관이 답답해서 책상을 그냥, 아니 왜 그랬냐고, 왜 하고 책상을 톡 하고 치니까 욱 하고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뭐 얼마나 책상을 세게 치면 학생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톡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박종철 고문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영화 1987에 나오듯이 기자들도 몰래 잠입을 하고 결정적으로 당시 박종철 군을 부검했던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폐에 물이 차 있었다. 즉 뭐야?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고문 당했다는 거를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런 꽃다운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독재 정권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리고 반드시 뭐 하겠다?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직선제 돌려주게 그랬을까요? 무슨 소리. 절대로 직선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뭘 발표하냐. 그 유명한 4.13 호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4월 14일 날 호헌. 자, 지킬 무엇을 헌법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야. 법을 수호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은 몇 차 헌법이야? 8차 헌법이에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임기 7년에 단임 대통령을 뽑는 이 8차 헌법을 우린 바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 8차 개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선제 안 돌려줄 거다. 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간선제로 뽑겠다. 내 후계자들에게 계속 권력 물려주고 독재 정권 유지하겠다라는 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4.13 호헌 조치입니다. 시민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우린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호헌, 그 호헌 지킬 마음 없다. 호헌 철폐해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라고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날 때 또다시 박종철에 이어서 꽃다운 학생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의 이름은 당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입니다. 그 영화 1987에서 강동원 씨가 맡은 역할이 이한열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시위를 하다가 또다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몸을 정통으로 직격당하게 됩니다. 여기 그 사진이 나오죠? 동료들에 의해 옮겨지는 이한열. 여기 보시면 흑백이라는 안 나오지만 최루탄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요. 여기 옆에 학생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얘들아. 자, 최루탄에 의해서 이한열은 쓰러지고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6월 9일의 일이었어. 그리고 27일 동안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7일 후에 결국 이한열 열사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최루탄에 의한 사망. 이거 뭐가 떠오르죠? 네, 4.19 혁명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4.19 혁명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뭐야? 마산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7세의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서 사망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똑같은 거야. 이제 시민들이 정말 분노한 거죠. 또 이건 아니잖아. 그때도 꽃다운 학생을 죽게 하더니 이번에도 이 앞날 창창한 꽃다운 학생을 또 최루탄으로 죽여. 최루탄 사람 보고 쏘는 거 아니라고. 왜 사람 보고 최루탄을 쏴가지고 또 학생을 죽이냐. 이래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한열이 쓰러진 다음날 그 6월 10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대회 선언문을 낭독하게 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호헌 철폐해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직선제 개헌해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뭐였을까? 응 아니야 싫은데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에 빠진 6월 9일 다음 날 6월 10일 날 국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을 외치는 60 국민대회 선언문을 낭독했잖아요. 같은 날 6월 10일 날 전두환과 이 정의당 멤버들은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경선 각 당별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시 이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여당이었죠. 여기서는 누구를?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돼요. 전두환의 친구. 둘이 약속이 돼 있었거든. 12.12 군사반란 일으킬 때 처음엔 내가 할게. 그 다음에 너에게 물려줄게 라고 한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8차 헌법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대통령 뽑을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단임제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런 거죠. 일단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후계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라인에서 계속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거예요. 당선이 확실시되는 8차 헌법이니까. 시민들은 또다시 저항합니다. 이제는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박종철에 이어 이한열까지 죽은 이 상황에서 이젠 온 나라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의 시작, 6월 민주항쟁이에요. 이때는 정말 온 국민이 다 나섭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구까지 나왔냐? 넥타이 부대까지 시위에 나와. 넥타이 부대가 누굴 말하는 거냐? 넥타이를 누가 매죠? 우리 아빠들, 직장인들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도 거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직장인들은 시위에 잘 안 나옵니다. 왜?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 함부로 시위 나왔다가 몸이 잘못되거나 회사에서 잘리면은 집안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넥타이 부대까지 시위에 나왔다는 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때는 시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정말. 자, 아무튼 6월 민주항쟁 온 나라 시민들은 외칩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게 되게 중요한 구호예요. 그 영화 1987에서도 보면은 막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헌, 철폐는 앞서 말했던 이 4.13 호헌 조치를 말해.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그 호헌 우리는 지킬 마음 없다. 8차 헌법 철폐해라. 호헌 철폐해라. 독재 타도해라. 직선제 개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고민에 빠집니다. 탱크로 밀어버릴까? 하지만 탱크로 밀어버리지 못해.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 시위의 규모가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어요. 온 나라가 시위에 나선 거야.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지금이 몇 년도예요? 1987. 87년입니다. 1년 뒤에 뭐가 열릴 예정이죠?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야. 온 세계가 주목하는데 탱크로 밀어버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정권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전두환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욕을 들어준 거예요. 이제부터 독재 정권 하지 않겠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법 바꾸겠다. 드디어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차 개헌. 드디어 우리는 간선제가 아니라 뭐로 뒀을까요? 누구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런 이상한 단체가 아닌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임기 몇 년에? 5년에 단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87년에 있었던 9차 개헌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6공화국의 시작이죠. 우린 지금도 87년 이래로 6공화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이 직선제. 이 직선제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우리가 직선제를 빼앗긴 게 유신 때예요. 7차 개헌. 몇 년이었죠? 197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직선제가 돌아오기까지 9차 개헌할 때까지 몇 년 걸렸죠? 15년 걸린 거예요. 우리의 투표권은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년의 과정, 박종철 사망, 4.13 호헌 조치, 이한열 사망, 6월 민주항쟁,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 이 6월 민주항쟁의 1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뭐 해외여행 자유라, 보도제침, 프로야구, 박종철 추모제 얘기 나오고 6월 민주항쟁의 과정들도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이게 뭐 부천 경찰서 송고문 사건, 광주 5.18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 이런 거 나오고요. 자, 여기 4.13 호헌 조치. 이제 박종철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니까 정부에서 직선제 개헌 하지 않겠다. 8차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호헌 조치 봅시다. 임기 중 개헌은 불가능하다. 현행헌법. 이게 뭐야? 8차. 8차 헌법에 따라서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 증거가 뭐야? 88 올림픽이 있다. 내년에 지금 서울 올림픽 예정돼 있잖아. 이런 대사를 앞두고 국력 낭비라는 이 소모적인 개헌 논의는 지양할 걸 선언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올림픽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한열이 사망한 다음 날 60 국민대회 선언문. 국가의 미래요.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새기려고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한다. 철회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결국에 6.29 민주화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겠다. 하고 이제 나머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 노선에 잡혀있던 정치인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박종철 고문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오죠. 오타가 났네요. 박종철인데.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료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74번 프린트에 나오는 전두환 정부의 빈칸 채우기와 각종 한능검,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